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Y타임스 논평이 200회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200회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199탄에서는 문정인 준비대사 불발 원인이 미국의 거부 때문이었다는 단독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이 보도가 또 사실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 신문은 다른 언론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분석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0회를 맞아서 가능하면 좀 기분 좋은 논평, 좀 행복해지는 논평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좀 찾다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대한민국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시즌2를 위한 개각이 9일날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2020년 총선과 보수파 죽이기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총선 승리를 위한 오기와 아집,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악의 경제 외교 상황을 무시한 협치 포기고 신독재 인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일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4명 그리고 장관급 6명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무능 등의 이유로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경제 위기가 그야말로 심각한 데다가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도 오직 이거죠. 2020년 내년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오기와 독선이 가득한 개각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각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검찰마저 완전히 개혁이라는 칼끝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외교 상황에서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 의지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악 국면으로 빠져드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더욱더 기업을 옥죄는 인사들로 채워가고 있어서 미래가 그야말로 암담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도 친북적 색채를 더 강화해가지고 미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현 정권의 뜻과 다른 언론들, 특별히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보수파 언론이나 매체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과 여론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문 대통령은 왜 조국 전 수석을 끝까지 법무장관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검찰 장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입각하면 우선 서울대 법대 교수 때부터 주장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라고 그러죠. 이걸 설치하는 것. 그야말로 이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임기 말로 넘어갈 때에 검찰의 권력을 향한 칼질을 온몸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려고 하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법치 중립성을 허물고 검찰 장악을 위한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죠. 2011년에. 지금의 이제 대법관 된 김선수 대법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적인 기소권 행사라는 사법개혁 방향에 어긋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도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참아 못했던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논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논리를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리고 집권 여당은 뭐라고 반박할까요? 특별히 불과 8개월 후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라고 했고요. 구역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중립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검찰 등의 사법기관을 장악해가지고 총선을 자기 뜻대로 치러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은 9일날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을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이 된다 그러면 서해맹산,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 이런 건데요. 이 서해맹산의 정심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이 조국 후보자가 서해맹산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을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조 후보자가 이 말을 자신의 출사표로 던지는 걸 좀 꺼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6월 2일 날 고성 직진포 해전을 끝냈을 때 선조 임금의 평양 파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도망간 거죠. 피싱한 거죠. 그리고 본영인 여수로 돌아와서 남긴 글이 바로 서해 오령동 맹산 초목지라는 글입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바다의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의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서해맹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해맹산이라는 배경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선조, 그것도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간 선조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선조가 그렇게 도망가게 한 적의 세력이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선조가 도망갔으니까 지금의 일본 무역 제재 상황과 참으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주장한 대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피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후에 무능한 선조가 있다는 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 무능한 선조가 지금으로 치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선조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형성되는 거죠. 하여튼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설 겁니다만은 거기서 만신창이가 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겁니다. 한국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죠. 이미 조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사청문회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등 이런 야권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한 데는 청와대의 조국 후보자 발탁 배경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조 후보자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친일파, 이적 행위, 또 애국이냐 매국이냐 뭐 이런 편가르기 앞장선 인물을 원활한 소통 능력이라고 평가한 청와대의 수준은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거듭된 인사 참사와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의 책임자이고요.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서 인권을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민정수석의 또 다른 핵심 임무인 공직기강 관리도 특별감찰반 출신이었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서 얼마나 부실했는가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치는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정치권으로 간 동료 교수들을 폴리페서라고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안가주망, 그러니까 현실 참여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궤변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겁니다. 이딴 휴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변명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런 극단적인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태극기 부대 수준의 집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 많습니다만은 하나만 지적해 보죠. 조국 수석은 안가주망이라는 단어조차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말하는 안가주망. 이 안가주망이라는 말은요, 조 후보자 같이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와 진실을 억압하는 압제에 맞서가지고 부당함을 바로잡자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사회 속에 던지는 것을 안가주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뭘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유식하게 써먹으려고 해도 뭐 좀 제대로 알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코미디죠. 하여튼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 그러면 공안 사건 같은 데도 회오리가 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가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 자체로 야만이라고 하면서 철폐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거리에서 주체사상파 인사들이 자신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남한 체제가 흔들리고 시민이 주체사상파로 변신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단순한 친북 표현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장관은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엄정한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검찰을 지휘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조국 후보자가 과연 적합하다고 봅니까?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수호자로서 방패막이로서 조국 후보를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추락을 가속화하는 최악의 인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능의 대명사인 외교 안보 라인을 그대로 유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외교 상황인데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 의지나 반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취임 이래 사과만 10차례가 넘죠. 2번씩이나 국회 해임 건의안 대상이 됐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거 무능하다 못해가지고 존재감마저 전혀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무능한, 거기다 외교적 실수를 연발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임됐습니다. 이들 그대로 방치한 데는 어차피 외교안보 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이니까 뭐 차라리 그런 별로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두는 것이 편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위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해 갈 것이고 두 장관들은 그저 얼굴마담으로 자리나 지키고 있어도 된다 하는 신호나 다름없죠. 문제는 국방부나 외교부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요, 지금처럼 청와대가 외교 안보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아마도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외교는 더욱더 쑥대밭이 될 것이고요. 안보는 아예 국방 해체의 수준까지 추락해 버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그래 안에도 남한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북한의 눈치 보느라고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잖아요. 여기다 국방을 위한 대비조차 사실상 포기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김정은이 남한을 향한 공격적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도발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걸 방어할 힘을 전혀 갖추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외교 또한 그렇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편대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영공을 휘젓고 다니자는,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삼불정책이라는 사대주의적 선물로 바치면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보복 지속되고 있잖아요. 한일 간의 문제 역시 심각하죠. 진짜 해야 될 4강 외교는 팽개치고 아프리카나 우리의 국익과 별 상관없는 나라들하고만 외교를 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중요한 외교 정책을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외교부가 할 일은 국익과 별 관련 없는 일들만 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의 독주에 대해서 한마디 이 방번 뻥긋 못하는 외교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 지금의 외교부 장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을 사실상 신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요, 더 말할 나이가 없죠. 6.25가 남침인가라는 질문에도 북한 눈치 보는 이 사람을 어찌 국방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국방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주미대사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현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올드보이죠. 거기에다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표리부동하다고 평가했던 인물입니다. 이걸 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수혁 대사가 지금의 얽히고 설킨 이 한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워싱턴 당국자들이 이 대사를 제대로 받아주기는 할까요? 두고 보시죠. 세 번째는 현재의 최악의 경제 상황을 애써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대기업 인사를 중용하는 의미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최악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더욱더 대기업을 옥죄는 인사들로 이 경제 라인들을 채워가고 있어서 미래가 더욱 암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의 끝을 모르고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음이 증명되었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젖먹는 원인 제공지였음도 증명됐잖아요. 여기에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데는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기업 정책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개각을 보면 오히려 반기업 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경제를 더욱더 험난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죠. 우선 김상조 실장 후임으로 조성욱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강성 재벌 개혁론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징계를 요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지명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재벌 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 그랬는데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더욱더 걱정됩니다. 이번 개각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친북적 색채가 더욱 강화가 돼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세현이 누굽니까? 정세현 부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북의 상징이고 반미 선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하노이 노딜 직후에 3월 5일이죠.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북 회담 결렬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 그러면서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다. 인디안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마 정세현 씨는 미국 갈 때 대사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통 부의장이면 미국 자주 가거든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로 대북 제재가 잇따른 2017년 8월에는 뭐라 그랬냐? 대북 제재가 소용없다 그랬고요.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02년에 북핵은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민원연 대표를 방통위원장에다가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뜻과 다른 언론들, 특별히 유튜브 같은 보수 우파 매체들, 언론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죽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징조가 엿보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좌파성의 언론단체죠.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걸 줄여서 민언연이라고 합니다만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로 성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정부의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편향된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방통위의 수장이 된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가짜뉴스 관련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은 청와대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고요. 이 후보자, 한 후보자 역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희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결국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민원연의 수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임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도 정부 여당이 이 가짜뉴스 대책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언론노조는 또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언론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후폭풍들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언론 장악의 끝판왕이라 그러면서 개인 신상 관련 문제를 청문회에서 적극 제기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제기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건데요. 어찌됐건요. 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바라보는 시각,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그랬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할 말 많습니다만 점잖은 체면에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의원 대선 캠프 및 친여 인사를 전진 배치한 협치 포기 신독재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개각을 한마디로 총평한다 그러면 미증유의 위기 앞에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2020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오기와 아집의 인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해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겁니다. 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한일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북핵은 이미 비핵화의 길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 그 수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오기와 독선만 있다면 이걸 어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개각에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런 몇 사람도 교체를 해가지고 한일 간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미국과의 동맹 심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역시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처리해서 일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역시 문 대통령 말은 말하는 그 순간에만 유효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전혀 복귀해 볼 필요도 없음이 이번에도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만은 그 진단마저도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와 독선이 가득한 내 맘대로 인사를 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6명이었는데 이번 개각으로 20명을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사가 많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는 이미 인사가 망할 망자에서 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망사는 정권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나랍니까? 이것도 나랍니까? 문재인 시즌2 그야말로 보수파 죽이기 레벨업을 한 그런 개각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오기의 와집, 국익을 포기한 인사입니다. 최악의 경제 외교 상황도 무시한 협치 포기 신독재 인사입니다. 참으로 이것도 나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